과반의 지지를 보내주신 선거인단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원 여러분과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민심이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걱정을 하시게 되지 않았는가 짐작합니다. 다시 하나로 만들어야만 민주정부. 지난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경선 1차 슈퍼위크에서 51% 과반 득표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이낙연 후보가 31%로 또 추미애 후보가 11%로 2, 3위를 차지했죠. 이재명 후보가 지난 주말 대구 경북과 강원 지역 경선 1차 슈퍼위크에서 연이어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누적 1위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율 51.41%를 기록했고 경선 초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 국민 일반당원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51.09%를 득표하며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이낙연 후보는 누적 득표율 31.08%를 기록했고 1차 슈퍼위크에서 31.45%를 득표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정세균 후보가 대선 경선 후보 사퇴를 선언한 그런 상황입니다. 호남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1차 슈퍼위크 결과가 끝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의 49만 몇천 명, 한 50만 정도가 했어요. 그리고 실제 성적이 어떻게 갈릴까 궁금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5연승 했고요. 또 이낙연 후보가 30포인트, 그전에는 더블 스코어를 치다가 30포인트 위로 이제 반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슈퍼위크 결과 어떻게 보였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대세로는 이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상치도 않게 나름 정세균 후보 측에서는 내심 반전을 기대했을 텐데 실제적으로 보면 추미애 후보한테 완전히 차이가 나는 정도의 그런 사위에 미쳤다. 그리고 추미애 후보가 어쨌든 윤석열 이슈와 맞물려서 네네. 또 친문 강성 당원들의 힘을 얻는 계기를 삼아서 확실하게 3등을 굳힘으로써 전체적으로 1라운드의 판세를 읽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낙연 후보가 30%에 들어갔다. 네네. 오히려 좁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퍼센테이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표수가 1위와 2위가 10만 표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호남에서조차도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조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남에서의 표를 다 받고 혹은 절반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10만 표 차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뛰어넘을 수 없는 1차 슈퍼위크의 결과 자체가 이재명 대선론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각기 후보들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총평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1위 후보의 쏠림 현상,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역시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이낙연 후보가 조금 더 따라가지 않는 한은 지금 이 구도를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호남에 지금 그 선거인단 한 20만 표 정도 있는데 20만 표를 두고 어느 정도로 이낙연 대표가 더 선전을 할 것인가. 특히 호남 민심이 이낙연 후보로 쏠린다면 그래도 결선 투표까지 바라보면서 반전을 계기를 삼아 볼 수 있는데 호남에서 만약에 현재의 구도를 뒤집지 못한다면 더 이상 그 반전의 기회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후보가 지난 8일이었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벼랑 끝 작전일 수도 있는데 이 사퇴의 의미,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짚어볼 부분이 있어요. 의원직 사퇴 전과 후의 표가 같이 몰려있기 때문에 조금 평가하기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사퇴하는 장소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서울 종로의 국회의원이 광주에 가서 사퇴를 했다. 그렇죠. 힘들게 종로라고 하는 지역구를 차지해 놓고 네네. 호남에 가서 그리고 사퇴한다는 얘기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다.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고 네. 그러나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호남에서 할 수밖에 없는 본인의 자기 지지층의 결집을 요청하는 그런 마지막 한 수다. 나는 올인했다를 보여주는 거고 그 올인의 결과로 리액션으로 나타나는 게 이재명도 지사직 사퇴하라 이것을 요청하는 네네. 그런 의지는 있었습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경선판을 출렁이게 하기는 어려웠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네. 보기에도 네. 그 호남에 가서 이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것 자체가 호남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경선에 이길 수가 없다라는 절박함을 표시한 거죠. 완전히 사퇴를 함으로써 모든 것을 걸고 이 당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 한편으로 의원직 사퇴를 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그 어떤 전체적인 거죠? 이야기는 네. 이재명이라는 분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그 정말 절절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좀 불안하다는 취지 얘기를 했죠. 불안하다 네네. 이 정도가 아니고 하여튼 네네. 인간적으로 되면 안 된다 뭐 그런 그만큼 아 저분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제가 생각할 정도로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종로 지역구에서 사퇴함으로써 이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종로 지역구 선거에 나감으로써 네네. 대선 때 더 그 시너지 효과를 올릴 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직 사퇴가 대선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된다.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퇴 그 자체로만 봤을 때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선거인단 표심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호남의 그 유권자들에게는 제한적이나마 꽤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사실은 자력으로 이번에 호남 출신으로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첫 번째 후보예요.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 네네. 자민련 정치 세력과 그 손을 잡고 직접 대선에 나갔는데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대선에 승리하면 호남의 주민들로 봐서는 완벽한 호남 정권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아직도 호남의 많은 유권자들은 이낙연 대표에게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봐요. 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분명히 영향은 있을 분명히 거예요. 영향은 있다. 예. 네. 의원님께 참 이 질문을 드리게 될 줄이야. 네. 정세균 후보가 중간에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몰랐다고 하는데 정말 몰랐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네. 뭐 마지막에는 물론 상의를 하셨지만 그게 이제 갑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걸 예상하지는 않았죠. 실제적으로 문제는 그런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미애 후보하고의 간극도 충격적이었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호남에서의 말하자면 9월 말에 호남 경선이 있을 텐데 결국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이렇게 나눠 가졌을 때 네네. 실제적으로 앞에의 결과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정도의 표가 나올까? 결국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후보의 그 열패감이라는 게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옵션은 두 가지인데 후보 중도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가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 정 후보도 매우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너무 많이 지금 지쳐 있는 상태다.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강한 리더십, 센 발언 이런 것들이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하자면 이낙연, 정세균 이런 분들이 가지고 조금 더 이 흐름에 좀 발맞추지 못한 부분이 좀 표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죠. 정세균 이제 전 후보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캠프에 있던 의원들 혹은 뭐 전직 의원들 관계자들도 어디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인데 네. 실제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갈 수는 있지만 알아서 가는 거죠. 네. 이낙연 후보 캠프에 갈 수도 있고 이재명 후보 캠프에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느니 안 가는 게 낫다. 네. 지금 현재 져서 다른 캠프에 간들 이재명 후보 캠프에 가도 조금 민망하고 또 이낙연 후보 캠프 갔을 때 최종 후보가 된다는 가능성이 적은 상태에서 그렇죠. 숫자로 보면. 그 가서 뭐 고생만 하고 아무런 보람이 없는 네. 그런 면에서 안 가는 게 훨씬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당 쪽으로 와요. 아, 예. 그 누구한테 가느냐. 네. 그 결과적으로는 뭐 윤석열도 적절하지 않고 홍준표도 적절하지 않고 김재원 정도면 갈 수는 있는데 김재원 안 하필이면 안 나오고 나오셨어요, 예. 이번에. 다음에 갈게요. 우리 당에 네. 공명선거 추진단으로 오세요. 네. 아니 그나저나 김영주 의원님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저는 네. 안 가죠. 여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정세균 이제 전 총리 전 후보가 어쨌든 드랍을 했고요. 이 4%를 누가 가져가느냐? 뭐 배부른 사람은 더 많이 먹고 싶고 배고픈 사람은 또 역시 또 먹고 싶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굉장히 물밑 작전이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후보가 사실 그 생각보다 득표력이 좀 부족했어요. 정세균 후보는 그래도 호남에 일정 부분 영향력이 있고 그렇죠. 또 당내에서도 다른 의원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선거 국면이 1, 2위 싸움으로 되니까 좀 많이 빠진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호남의 유권자들이 과연 이낙연을 선택하겠느냐 그런 어떤 구도에 따라서 정세균 후보의 표가 이낙연으로 갈지 아니면 보통의 그 비율대로 흩어질지 이 향배가 정해질 것 같은데요. 저는 전라북도 쪽의 지지세는 일정 부분은 그래도 이낙연 후보 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정세균 후보의 지금 그 4% 냉정하게 어디로 갈 거라고 지금은 보십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저는 그것 또한 반반으로 반반으로.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고 보여져요. 실제로 보면 똑같은 호남이라도 결이 다르고 그렇죠. 네. 호남 안에서 보는 이낙연과 밖에서 보는 이낙연이 또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대세론으로 갈 가능성도 매우 크고요. 전통적으로 호남이 그래 왔듯이 네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래도 우리 편은 아니냐.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5대5로 반반의 나눌 가능성. 수 있다. 그렇게 네. 보고 오히려 사실은 이재명 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갈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추미애 후보 얘기를 해볼까요? 의원님이 좋아하시는 추미애 후보. 네. 역시 제가 한 표 찍었더니 보세요 3등 하잖아요. 네. 그 한 표 가지고 어마어마한 다른 당에서 결과를 찍어주면 그걸 한 10표 정도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몇 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 두 자릿수예요. 또 정세균 후보와의 또 간격도 또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정세균 후보와 추미애 후보를 놓고 보면 정세균 후보가 표가 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추미애 후보에 대해서 맹목적 지지가 있지 않는가. 뭐 그런 것이 이제 11%나 된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정치적인 자산이죠. 따르는 의원도 없고, 그다음에 뭐 특별히 내세우는 공약도 없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참 호감을 살 만큼의 이슈를 선점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저런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어떤 강한 그 지지 세력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생각이죠. 이른바 강성 친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재명 후보도 조금 미진하고 이낙연 후보도 조금 뭐 마음에 안 들고 한 분들이 추미애 전 장관에게 쏠리고 있다고 봐요. 결선 투표로 간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이낙연 후보 쪽으로 전부 다 쏠려서 결선 투표에서 뒤집을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대세는 대충 결정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죠. 추미애 후보의 약진 혹은 대약진, 지금 민주당 경선 판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경선 판도 아까 첫 번째로는 어쨌든 강한 리더를 선호한다. 그런 흐름들을 갖고 있는데 결과 처음부터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후보하고의 연대성을 좀 강한 토론 초반에서 과정에서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그 표가 이낙연 후보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적다. 그것은 사실은 추미애 후보의 복이죠. 때마침 고발 사주 의혹으로 통해서 그 전에 장관 때 수사정보 정책관이 뭐 이렇게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저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뭐 근거가 있었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게 되는 네. 그 아직까지 아무런 밝혀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간을 지나는 동안에 마침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저는 혹시 이게 마치 공작 정치라면 추미애를 후보로 만들기 위한 공작 정치 아닌가. 이 판에서 반사이 이걸 뭐 보는 사람이 그래요. 추미애밖에 없는데. 네. 아니, 그런 이제 홍모 의원도 계시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추미애하고 홍준표가 서로 짰나. 농담입니다만 그런 이제 우연적 요소가 그 안에 끼어들어 있고 한편으로 보면 이 지지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는 지지는 저는 아니다. 중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정세균 후보를 딜리트 시키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선거라는 게 어떤 이슈에 따라서 확 또 이제 바람도 붙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어지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지난 14일이었죠. 민주당 경선 후보들 간의 8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뭐 1대1 맞대결 이제 토론이 진행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근데 뭐 이제 별 재미가 없어졌죠. 이제는. 네. 이제는 뭐 이야기할 것은 다 했고 뭐 공약이라는 것도 과거에는 보면 그래도 국민들이 눈에 띄는 어떤 공약이라든가 또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공약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허경영급 공약 외에는 뭐 별로 눈에 띄는 것도 없었고 서로 말꼬리 잡기 아니면 약점 잡기 뭐 그런 내용뿐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거의 그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는가 할 생각할 정도로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당의 TV 토론이 16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네네.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사상 최고로 국민들이 실망하는 대선이 되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와 이제 다른 후보들과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겠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가지고 굉장히 얼굴 붉히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지난 14일에는 급기야 이재명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8페이지에 달한 내용을 이제 기자들한테 배포를 하고 설명을 쭉 했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개발 특혜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한 뭐 비자금을 만들었다든지 그런 근거가 나오면 이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반박을 보면 오히려 민영 개발을 공공개발로 왔다. 다만 문제는 과연 공공개발의 한수익이 그만큼 체감할 정도로 다 한수가 되었느냐. 일부 몇 사람의 배를 부르게 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있고 또 부수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그 회사에 취직을 했느냐. 뭐 그런 부분인데 그 아들이 취직했냐는 것은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구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또 공공개발을 함으로써 그나마도 성남시에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큰 문제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뭐 생각만큼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는 더 잘한 것처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홍보할 뭐 기회다 이렇게 캠프 관계자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죠. 많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이 법적인 해명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생각보다 야권 또 이낙연 후보가 기대해왔던 것만큼의 공격에 대한 효과를 못 누리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해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 이재명 후보의 해명은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공개발을 해서 이익을 환수했네 이야기하지만 공공개발을 통해서 얼마나 환수를 했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이익금이 특정인에게 귀속되게 만든 그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주주를 보면 이분들은 출자를 하지 않고 이익금만 배당을 뭐 수백억을 받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변호사, 그 다음에 그 모 언론사의 법조팀장, 기자들, 뭐 이 현직 기자들이에요. 그렇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들에게 그 배당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실제로 그분들이 가졌다면 그분들이 특혜를 받은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실제로는 그 돈이 딴 데로 흘러갔다면 그것은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것이고 보통의 경우에는 기부 체납을 해서 그걸 통해서 공공의 뭐 임대 아파트를 짓든가 거기에 학교 부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한 것인데 돈으로 회수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저는 진실과는 좀 다른 의미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바로 호남에서 또 이제 투표가 이뤄지는데 사실은 최대 승부처인 건 맞잖아요. 이제 평론가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계속 50% 밀어줘서 그냥 호남에서 끝내버릴지 아니면은 끝내는 건 서울 가서 해라. 그래서 40% 후반대 정도 해서 이재명 후보가 과연 얼마나 숫자를 받을지 여러 가지 이제 분분한 가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공략에 나설 거로 보십니까? 각각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야 이제 그동안에 쭉 5연승 했던 대세론을 대세론. 굳혀서 네. 또 아마 노무현을 강조할 것 같아요. 노무현이 영남 사람으로서 호남의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대통령 되지 않았느냐. 네. 나도 노무현의 길을 가고 싶다. 결국 될 수 있는 사람은 밀어주라.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어쨌든 여기서 나의 면을 살려줘야지. 호남에서 나를 선택해주면 나는 후보가 될 수 있다. 결선 투표를 통해서 반드시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호소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전략적으로. 추미애 후보는 어디를 가든 강원도 가도 강원도 이야기 한마디 안 하더라고. 다만 추미애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피익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의 본토, 고향에 왔다. 네. 그 정신을 날 잊지 않는다. 그런 한마디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치적인 관계. 어떤 전략을 각각 세울 거로 보십니까? 조언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이재명 후보는 지금 자신의 대세론 또는 본선에서 내가 나가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일 테고요. 이낙연 후보는 사실 정치적 생존의 마지막 단계에 지금 네. 가서 호남에서 표를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거든요. 호남 사람들이 느끼는 이 정치적 고립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제대로 설득을 해서 우리가 정권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실제 보여주겠죠. 그렇게 해야만이 또 활로가 열리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런 면에서 호남에서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호남에서는 이낙연 후보의 득표력이 좀 발휘되지 않을까. 20만 표 중에서 그래도 한 반 정도는 얻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이슈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여론을 읽어봅니다. 이번 주에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과 이낙연을 주제어로 빅데이터를 조사,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12개 채널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이재명 약 11만 9천 건, 이낙연 약 6만 7천 건입니다. 이재명 연관어 중에서 급상승한 단어들을 살펴봅니다. 1위는 강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강원 지역 순회 경선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득표율 약 54%를 기록했는데요. 충청과 대구 경북에 이어 네 번째 지역 순회 경선까지 모두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이재명 연관어 중 강원이라는 단어의 사용량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2위는 슈퍼위크입니다. 국민선거인단에 64만 명이 참여해 민주당 대선 경선 초반 최대 승부처로 불린 1차 슈퍼위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의 지지율을 확보했는데요.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의 당심뿐 아니라 민심도 이 지사에게 힘을 싣는 구도가 형성된 것으로 드러나 대세론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3위는 광주입니다. 이제 관심은 추석 연휴 직후 치러지는 광주와 전남북 지역 순회 경선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만큼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판세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4위는 김웅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급상승 연관어 4위에 김웅이 집계됐습니다. 5위는 민영화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전 민영화 논란에 대해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는 사실도 아니고 고려 대상도 아니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했고
이재명 정부에서 에너지 공공성은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이낙연 관련 급상승 연관어를 살펴봅니다. 이낙연 후보 역시 슈퍼위크라는 단어의 사용량이 이번 한 주 크게 늘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1차 슈퍼위크에서 약 31%의 득표를 얻었는데요. 이로써 호남 경선에서 반전을 기대할 불씨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슈퍼위크가 연관어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사퇴 선언입니다. 지난 8일 이낙연 후보가 국회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는데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3위는 김대중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갈 만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는 자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4위는 전북입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경선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전북의 맹주로 불렸던 정 전 총리의 중도 사퇴로 그 지지층을 누가 흡수할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유일한 호남 후보로 남은 이낙연 전 대표가 정 전 총리의 지지세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전북이 이낙연 급상승 연관어에 올랐습니다. 5위는 종로입니다.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퇴 선언으로 내년 종로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거물급 인사들이 이 지역에 등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종로라는 단어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을 키워드로 지난 한 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관련 주요 이슈들을 빅데이터를 통해 정리해봤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국민의힘의 박지원 국정원장 배우설 제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고발 사주 의혹 배우설 제기에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식사 자리를 꼬투리 삼아 국기문란 공작 사건의 본질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만남이 불거지자 이번 사건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규정하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지난 2일 보도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도 과정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의 배우설을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전 인지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국정농단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고발 사주 의혹이 쭉 며칠 이어지다가 박지원 국정원장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제보 사주 또 이렇게 맞대응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국면들이 아주 혼란스럽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김재원 의원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상황을 좀 총평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웅 의원으로부터 조성은 씨가 이 파일을 받았고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찍혀있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가 보낸 건 맞다라는 전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손준성 검사의 위치가 그 수사정보정책관이기 때문에 뭐 검찰총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몰랐을 리가 없고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했을 것이다. 이런 논리로 이제 이 사건을 윤석열이 고발을 사주했다라고 물고 들어가서 시작이 되어 온 것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는 그런 파일의 증거도 제대로 아직 찾지 못했어요. 더욱이 최근에 보면 그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원래 대화방은 없애버리고 다른 쪽으로 보내서 그걸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증거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느 두 번, 세 번 거치게 되면 이른바 오염이 되어서 이 파일의 그 원 저작자를 찾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성은 씨는 이 소위 대화방을 없앤 대화방을 탈퇴한 이유를 자기 신원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원은 자기가 스스로 드러내고 지금은 거의 예능 프로 주인공처럼 그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을 즐기고 있던데 조성은 씨가 제출한 그 파일만으로는
도대체 누가 보냈다는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그 과학적 증거도 되지 못하거든요. 아직 발신자조차 확인하지 못한 사건에서 야권의 유력 그 대선 후보를 형사 입건하고 공수처가 나선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의 전면에 나선 거다. 더 나아가서 제보하는 과정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끼어든 문제는 전혀 별개의 또 다른 사실관계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워낙 차고 넘치는 정황이 많아서 박지원 원장이 스스로가 너무 놀란 탓인지 뭐 호랑이 이야기하면서 협박이나 일삼는 걸 보니까 아마 이 사건은 앞으로 전혀 다른 국면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핵심은 어쨌든 그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자료라도 넘겨줬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고 또 그런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지시 여부와 상관없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기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싶고요. 자기가 검찰총장 시절에 누군가가 개별적으로 야당과 커넥션을 갖고 접촉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큰 문제이고 검사들의 국민의힘의 뭐 출마 과정이라든지 검찰에 있던 분들이 바로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그 야권을 들락거리는 그 풍토 자체가 매우 말하자면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이번에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국민의힘이 최근에 아주 역량이 뛰어나다. 어쨌든 고발 사주를 제보 사주로 프레임을 전환하는데 일정 정도 성공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핵심적으로 보면 어쨌든 박 국정원장이나 조성원이나 다 더불어민주당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통령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 국민의당에서 연관된 사람들끼리 주고받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전체 마치 뭐 국정원이나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공작 정치를 하는 것처럼 공세하는 것은 매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권 후보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배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거고 사실 그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의원님 보시기에 손준성 보냄으로 이제 캡처가 됐고 손준성이 김웅에게 또 김웅이 조성은에게 보냈다라는 그것은 그 자체도 팩트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아니 이게 지금까지는 손준성이 김웅에게 보냈다는 증거는 드러난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손준성 검사는 자기는 절대로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손준성과 김웅 사이의 파일 전달 사실도 확인하지 못한 수사기관이 덜커덕 그 야권 1위의 그 대선 후보를 형사 피의자로 입건하는 이 조치가 이게 과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이건 윤석열 지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군다나 그 해당 언론사는 파일을 확보해서 조성은 씨하고 대화를 해서 기사를 작성하면서 김웅 의원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합니다. 근데 김웅 의원과 나눈 대화에 보면 윤석열은 관계없다 이것은 손준성으로부터는 받았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관계없다는 부분만 빼놓고는 기사를 어떻게 작성하냐면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이것은 윤석열을 끌어넣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사에 불과한 거죠. 더 나아가서 거기에 등장인물인 박지원 원장이 등장하는데 원래 조성은 씨가 그 해당 언론사에 파일을 주지 않았어요. 7월 22일까지도. 그때도 그냥 보여주기만 했다는 거예요. 같이 봤다는 거죠, 기자랑. 네네. 그렇죠. 그렇게 보고 파일을 주지 않고 있다가 바로 8월 11일 날 박지원 국정원장과 롯데호텔 38층에서 만나는데 그 전날 밤 10시 넘어서 이 파일 중에서 106장의 그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거든요. 이걸 보도를 하자고 언론사에서는 굉장히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USB를 담아서 그 다음날 언론사를 만나서 전달했다든지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박지원 원장과 이 문제를 이야기했을 수밖에 없어요. 8월 11일 날 박지원 원장을 만난 다음 날 그날 또 몇 장을 또 그 다운로드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언론사에 줬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잘 보면 이분이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진실을 이야기를 해요. SBS인가요? 그 인터뷰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 원장님과 제가 원했던 날짜도 아니고 제가 좀 배려받아서 보도하기로 정했던 날짜도 아니고 뭐 응급결에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원래 응급결에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이에요. 우리 원장님과 자신은 우리는 윤석열이 후보가 된 다음에 이걸 치기로 그렇게 원했는데 언론에서는 계속 일찍 가자 그렇게 해서 계속 독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SNS에 보면 그분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미국 갈 준비가 되면 보도를 하고 곧바로 그냥 미국으로 가버릴 그런 상황이었지 않는가라는 추정이 되는데 배려받은 날짜라는 건 바로 그거라고 추정이 돼요. 근데 그 두 가지 날짜와 관계없이 뉴스버스 측은 생각이 달랐다. 즉 그냥 빨리 터뜨리자 해서 훅 지나갔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정원장 만난 전후에 이제 다운로드 받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지금 김재현 의원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정원장 만나고 가기 전에 다운로드 받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뭐 그날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일단 서서히 좀 뉴스버스 쪽에서 내용을 내놔라고 독촉을 했을 테고 그런 부분이 이제 소위 타이트하게 겹쳐질 수 있는 부분이고 만에 하나 만약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사실은 채널A 사건과 비슷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검사를 만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이제 사건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에 하나 했다면 매우 잘못된 것이다. 제가 2월 초에 국정원장 공간에서 저녁을 먹을 때만 해도 우리가 국내 정치를 완전히 끊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보냈고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여타의 국내적인 부분 혹은 국외적인 부분도 디테일한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국정원장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상태라고 봐요. 그러니까 개인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원장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만에 하나 답을 할 수 있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답을 했다면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장 국정원장이라는 자리 때문에 국정원이 개입된 공작 사건으로 이 사건이 완전히 둔갑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공격의 빌미를 줬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직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어떤 공격, 무차별적인 공격에 불과한 것이죠. 뭐 다 알려진 이야기지만 그 8월 11일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려가지고 역사적 대화를 한 날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왜 그런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을 국정원장이 만났냐 이거예요. 아니 그전에요. 그전에 아시잖아요. 거기에 댓글도 여러분 달아주셨어요. 우리 그러니까 박지원 그 개념이 원장님이. 없는 거죠. 개념이 없는 거고. 그게 나야. 이런 댓글. 오찬슬 만찬슬이 있으면서 그 중간에 끼얹은 게 제3자 개입설이에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굉장히 크게 창피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둘이서 있는 장소와 다르게 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건데 그 개입한 당사자가 유력한 야당 후보의 캠프 안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지명했다라고 하는 건 매우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봅니다. 저는 그런 일을 그러니까 당내의 문제로 만든 것은 잘못이라고 봐요. 그리고 어쨌든 박지원 원장이 등장함으로써 이게 정치 공작의 상징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박지원 원장은 SNS에 들어가서 그게 나야부터 시작해서 회 사주겠다 이렇게 온갖 댓글 달고 서로 교류하던 분하고 만난 것이 들통이 났는데 그럼 당연히 비판을 받지. 그게 그럼 칭찬받을 일인가요? 사적인 대화만 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떡하니 또 사진 찍어서 그 역사적인 대화를 한 날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럼 가만히 있겠냐고요. 근데 거기 대고 자신의 이야기한다고 호랑이의 꼬리를 밟았느니 내가 입 열면 재미없다느니 이거는 무슨 중앙정보부장도 이런 이야기 못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관여라는 거예요. 국정원법에 나와 있는 정치관여죄가 딴 게 아니고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유포하는 것, 그게 정치관여죄로 나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손해를 보는 건 사실인 거예요. 경선 과정에서.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김 전 최고위원께서 지금 공명선거 추진 단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뭘 복잡한 일을 많이 맡고 계신데 홍준표 후보는 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특정 후보를 사실은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비판하시는 후보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우리 네. 공명선거 추진단은 우리 당 후보를 전부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상황이 뭐 조금 그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됐고 한데 저희들은 좀 곤욕스러운 것은 이제 후보 간의 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그 점을 어떻게 개입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단순히 한 후보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권 전체가 공수처를 동원해서 정치 공작을 했다. 또 박지원 국정원장까지 정치 공작의 전면에 나섰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정원장이라는 분이 내가 입을 열면 재미없을 거다. 그런 식으로 야권 대선 후보를 협박하고 나선 이 사건은 이것은 명백히 국정원법상의 정치관여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원장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직전까지 문정부의 검찰총장을 데려가서 자기 후보로 만드는 당연한 리스크가 그런 리스크예요. 지당한 위기입니다. 국민의힘 9월 15일 1차 컷오프 결정됐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그리고 원희룡, 황교안, 안상수, 하태경 의원 8분이 일단 컷오프 1차 통과했습니다. 뭐 예상대로 나온 성적표인가요? 어떻습니까? 황교안 전 대표가 들어왔다는 게 좀 의외네요. 그렇군요. 네. 네. 안상수 의원은 이제 허경영 효과를 좀 본 것 같고. 네. 두 분이 만나셨죠. 사진도 네. 찍고 서로 지켜 세우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2차 중에 떨어진 사람은 뭐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은 정말 돈이 아깝지 않았겠나. 기탁금이 1억이었나요? 기탁금 1억이고 뭐 진중근이한테 욕 한 번 얻어먹고 그것밖에 한 게 없는데 떨어뜨리고 네. 당이 너무 심한 거죠. 너무 야박하다. 예. 네.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어쨌든 예비 후보는 걸러내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상대 후보하고 내가 나갔으면 그야말로 뭐 윤 후보나 저기 뭐 홍 후보하고 사퇴 질의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는 줬어야죠. 토론의 기회라도 줬으면 그럼요. 그 1억 원이 억울하지 않았을 텐데. 예. 그런 같이 말씀이시군요. 토론장에서 같이 사진 찍는 모습이라도 네. 보여줬어야지 1억을 냈으면. 뭐 그야말로 홍준표 후보의 말에 의하면 좌파들한테 욕이나 한번 얻어먹고 1억 주고 떨어지고 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민 면접이 있었잖아요. 토론을 하지 않고 뭐 진중권 등등에서 이제 패널에 질문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게 일부 후보들은 여전히 굉장히 좀 불만을 터뜨렸어요. 비전 발표회니 뭐 정책 보고회니 다 했지만 그게 그나마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동접자 수가 상당히 많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게 네. 뭐 동접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갔는데 그거는 역사상 아마 굉장히 대단한 네, 네. 행사였을 거예요.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네. 시혜를 짜내서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네. 어떤 후보는 뭐 자신에게 이제 질문한 것에 대한 불만 뭐 그런 부분이신 것 같은데 후보들 사이의 좀 입장이 다른 것이겠죠. 저는 사실 왜 굳이 경선준비위원회가 토론회를 열려고 했느냐라고 비판은 했지만 그러나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나중에 갖고 온 모든 그 경선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조차 받지 않고 그냥 추인해 줬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씩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더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간 것이거든요. 그중에 자신이 조금 뭐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비판하고 나서면 뭐 대책이 없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 처음부터 기탁금을 한 5억 해서 7, 8명 정도만 정말 자신 있는 사람만 네. 하게 했다든지 하는 네.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 자질에 가장 중요한 거는 몸을감을 누구 얼마나 잘 견디느냐 그리고 또 인지응변에 얼마나 세느냐 그것만 보는 것 같아서 네. 독특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1차 콜오프가 끝났습니다. 8명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결국 이제 국민의힘도 역시 민주당처럼 1, 2위 싸움인 거고 1, 2위 후보에 가장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전망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이미 이제 홍준표 후보에 대한 평가가 당원 또는 지지자들로부터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미 홍준표로는 안 된다는 게 지난번에 결정 나지 않았어라고 했지만 그런 느낌이 좀 달라지고 있다. 특히 고발 사주든 뭐 제보 사주든 간에 네. 윤석열 후보가 흔들릴 수 있다. 네.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 후보가 거의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토론의 기술이라든지 네. 본선 경쟁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 때 결과적으로 1, 2위 간의 싸움이 굉장히 더 타이트하게 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하여튼 그 1, 2위가 이제 지금 저 정해지다시피 해버렸어요. 그리고 점점 이게 지지율을 보면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1, 2위 간의 각축이 좀 더 계속 강해질 것이고 3, 4위는 1, 2위를 이제 넘보기 위해서 각자 공격을 세계에서 네. 정말 현란한 공격의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정말 생각했습니다. 본격적인 싸움들이 시작될 것이다. 네, 대선 경선을 진행 중인 여야 이슈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두 분 사이다 한 줄 평 들어볼까요? 김재원 최고위원 먼저 해주시죠. 이낙연의 운명, 호남 유권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윤석열 후보하고 최정희 후보가 같이 만난 걸 보면서 정치 신인이 어느덧 바로 정치꾼이 되어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김전 최고위원님, 김영주 전 의원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톡톡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